10살이 되던 해 나의 세상은 마치 영원히 거치지 않을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어둡고 축축해졌습니다. 평온한 일상을 깨부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그날,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내뱉던 낮고 차가운 위로들은 어린 내 가슴에 단 한 조각도 닿지 않았습니다. 그런 나를 말없이 거두어 주신 분은 작은아빠였습니다.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.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. 이곳은 이제 내가 사랑받으며 투정 부릴 수 있는 우리 집이 아니라 눈치를 살피며 머물러야 하는 타인의 공간이라는 사실을요. 그렇게 시작된 더부살이는 얹혀 산다는 말의 무게를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. 처음 몇 달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보다 더 무서운 눈치라는 것이 내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장 서러운 풍경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펼쳐졌습니다. 작은엄마가 정성껏 구워낸 조기 한 마리, 혹은 노릇노릇한 달걀말이가 상 중앙에 놓일 때면 내 젓가락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습니다. 사촌 동생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맛있는 반찬을 듬뿍 집어 자기 밥그릇 위에 쌓아 올릴 때 나는 그저 내 앞에 놓인 콩자반이나 쉰 김치에만 젓가락을 가져갔습니다. 가끔 작은아빠가 너도 좀 먹어라 하며 생선살을 발라 내 밥 위에 올려주실 때면 고마움보다는 작은엄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살피느라 입안의 생선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. 맛있는 반찬은 하루에 딱 하나만, 그마저도 남들이 다 먹고 남았을 때만. 그것이 10살 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서글픈 생존 법칙이었습니다.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앞은 조용한 전쟁터였습니다. 사촌 동생은 매 학기 백화점에서 사온 빳빳하고 세련된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웃었지만 나는 늘 동생이 입다 작아져 무릎이 하얗게 다른 바지나 소매가 짧아진 티셔츠를 물려받아야 했습니다. 학교에 갈 때 매는 가방 역시 군데군데 실밥이 터지고 색이 바른 것이었죠. 운동화 뒷굽이 다 닳아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파와도 나는 새 신발을 사달라는 말을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.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새 것을 탐내는 건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. 어느 비 오는 날 낡은 신발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퉁퉁 불었을 때 나는 학교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물을 틀어놓은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.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 누군가 왜 우느냐고 묻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. 그저 수건을 입에 꽉 물고 어깨를 들썩이며 지금은 곁에 없는 엄마 아빠를 수만 번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.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가 찾아오자 마음속의 서러움은 날카로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. 어느 날 학교 친구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. 너희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분명 보험금이 나왔을 텐데 그 돈 다 어디 갔어?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작은아빠, 가족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사촌 동생이 새로 산 최신형 게임기, 작은아빠가 바꾼 낡은 차, 그 모든 것이 혹시 우리 부모님의 목숨값으로 마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독한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. 하루는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작은아빠에게 여쭈었습니다. 작은아빠, 우리 아빠가 저를 위해 남겨두신 건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? 작은아빠는 신문을 보시던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. 그리고 시선을 피하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 아빠는 그런 걸 준비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가셨단다.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. 그 차가운 대답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이후 내 목표는 오직 하나,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집을 나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독립뿐이었습니다.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. 학원 한번 보내달라는 소리를 안 하려고 학교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 책을 파고들었습니다. 문제집을 살 돈이 없어 친구들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을 가져와 깨끗이 지우고
다시 풀었습니다. 작은아빠 가족에게 단 1원도 빚지고 싶지 않다는 오기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.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모두가 대학 진학으로 들떠있을 때 나는 담임 선생님께 대학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리고 작은아빠께 말씀드렸습니다. 저 대학 안 갑니다. 바로 공장에 취직하든 노가다를 뛰든 제 앞가림하겠습니다.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. 사실은 등록금 한 푼 없는 내 처지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지만 말투는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작은아빠가 나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.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작은아빠는 낡은 가죽 가방 안에서 빛바랜 통장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으셨습니다. 통장을 집어든 내 손이 떨려왔습니다.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숫자는 내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. 정확히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. 작은아빠, 이게 대체?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작은아빠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내 어깨를 지그시 누르셨습니다. 미안하다. 정말 미안해. 이건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, 사망보험금이란다. 내가 어릴 때 이 돈을 주면 혹시라도 방황할까봐 혹은 주변의 못된 어른들이 내 돈을 가로챌까봐 내가 악착같이 숨겼어. 내가 성인이 되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주려고 매일 밤 기도하며 참았다. 이제 이 돈은 내 것이다. 받아라. 눈앞이 흐려졌습니다. 작은아빠의 눈에도 참아왔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. 대학은 꼭 가거라. 이 돈은 내가 세상에 나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거야. 내가 지난 8년 동안 우리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? 밥 한 번 편하게 못 먹고 낡은 옷만 입으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던 내 뒷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른다.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섭단다. 그래서 더 혹독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어. 너는 우리 형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핏줄이다.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마라. 그 순간 8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작은아빠가 내 서러움을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. 내가 반찬 앞에서 망설이던 그 미세한 떨림, 낡은 옷을 매만지며 고개를 숙이던 그 그늘진 표정, 화장실에서 숨죽여 흐느끼던 그 아픈 소리를 작은아빠는 모두 가슴에 새기고 계셨던 겁니다. 그분은 내가 버릇없이 클까봐 혹은 돈의 무게에 짓눌려 꿈을 잃을까봐 스스로 나쁜 악역을 자처하며 그 큰돈에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신 것이었습니다. 나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방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. 작은아빠,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작은아빠를 원망만 했어요. 정말 죄송해요. 작은아빠. 세월이 흘러 이제 나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. 내 아이를 키우며 문득 깨닫습니다. 자식이 아닌 조카를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버려가며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말입니다. 나는 이제 압니다. 부모님은 비록 곁에 계시지 않지만 작은아빠라는 거대한 나무가 내 삶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주셨으므려. 나는 오늘도 그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며 힘차게 세상을 살아갑니다. 가족이란 우리가 폭풍 속에서 만나는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차가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온기이기도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화면을 2번 눌러 따뜻한 하트를 보내주세요. 옆에 있는 구독과 팔로우 버튼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공유해 보세요. 여러분의 작은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